인생 참 얄궂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버텨온 기억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질 거라는 치매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 양반은 제 뇌가 서서히 쪼그라들고 있다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평생을 시장통에서 국밥 팔아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홀로 버틴 그 세월이 내 인생의 훈장인 줄 알았는데 진단서를 받은 순간 그 훈장은 처치 곤란한 짐짝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저녁, 며느리 미선이는 밥상을 거칠게 내던졌고 아들 태훈이는 제 눈을 피하며 손톱만 잘근잘근 씹어댔습니다. 멍하니 손을 떨던 그때 거실에서 두 사람의 낮은 속삭임이 제 귓가에 천둥처럼 꽂혔습니다. 여보, 이제 이 집 정리해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요양원 싼 데 알아봐서 보내버리자고. 비릿한 목소리가 들리는 찰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뇌세포들이 자식의 배신이라는 독약에 강제 각성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신이 송곳처럼 날카로워졌지만 저는 통곡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봤자 저들은 나를 망령난 노인으로 몰아 요양원에 가둬버릴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철저히 치매 환자를 연기하며 저들의 본색을 기록하기로 말입니다. 이건 늙은이의 헛소리가 아니라 탐욕을 향한 제 마지막 심판의 기록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내오는 밥상은 눈에 띄게 초라해졌지요. 식탁 위엔 언제 펐는지 모를 딱딱한 식은 밥덩이가 처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집 지키는 개한테 밥 주듯 식판을 툭 던져놓고 나가는 그 뒷모습에 우라가 치밀었지만 저는 희죽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을 씹을 때마다 모래를 삼키는 기분이었지만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싸우려면 먹어서 힘을 비축해야 했습니다. 학대는 집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는 제 화장대를 뒤지더니 돌아가신 영감님이 선물했던 금가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기억도 못하실 텐데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반지가 며느리의 핸드백 속으로 삼켜지는 걸 보았지만 저는 바들바들 떨며 입가에 침을 흘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나는 올빼미처럼 눈을 뜨고 온 집안의 소리를 수집했습니다. 어느 새벽 사채업자에게 비굴하게 빌며 내 집을 팔아 빚을 갚겠다는 아들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녀석의 입에서 나온 비밀번호 1997과 2,8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나는 수첩에 새겼습니다. 놈들이 방심할수록 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비상금을 챙겨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낡은 수첩과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제 목숨값입니다. 이걸로 다 해결해 주세요. 수첩에는 며느리가 횡령한 생활비와 아들이 제 명의를 도용한 내역까지 현미경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하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빛 독촉에 시달려 얼굴이 흙빛이 된 아들 태훈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짜증을 냈지만 그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태훈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피 맺힌 손가락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어젯밤 들었던 숫자를 흘렸습니다. 19, 97, 2,800, 2,800만 원. 순간 태훈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자고 있던 치매 노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귀신이라도 본 기분이었겠지요. 놈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왔지만 저는 그제야 희죽 웃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공포라는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의심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법이며 저는 그저 저들이 제 발등을 찍는 순간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인감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뱀 같은 목소리로 저를 구슬리며 제 손에 억지로 도장을 쥐어주더군요. 그 좋은 집이 싸구려 요양원이라는 걸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도장을 쥔 손을 허공에서 바들바들 떨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떨던 손을 고장난 기계처럼 딱 멈춘 뒤 단호하게 도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미의 매서운 눈빛으로 아들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손톱 그만 뜯어라. 태훈아. 왜 또 사채업자한테 전화 왔니? 1997. 2,800만 원 때문이냐? 순간 녀석들의 눈동자가 터질 듯 커졌습니다. 제정신이냐고 묻는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얼굴에 저는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 아주 제정신이다. 너희가 날 고려장 지낼 궁리를 하던 그 모든 순간에도 나는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저는 녹음기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폐륜적인 대화가 울려 퍼지자 놈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미리 부른 경찰과 변호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통쾌했습니다. 한 달 뒤 변호사 사무실. 자식 놈들은 그 와중에도 상속분을 요구하며 발악했습니다. 법적으로 자식 몫이 있다는 뻔뻔한 소리에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호사는 건조한 목소리로 정산내역을 읊었습니다. 녀석들이 팔아치운 폐물과 빼돌린 돈은 이미 상속분을 2억 원이나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안 한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라. 벼락 맞은 듯 멍해진 아들놈 앞에 저는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손등 위로 그 지폐를 떨어뜨렸습니다. 옛다. 이게 내가 받을 마지막 유산이다. 택시비도 안 되겠지만 걸어가며 생각해 보거라. 돈보다 무거운 게 부끄러움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던 제 인생이 비로소 윤명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을 팔고 제 발로 실버타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거나 식은 밥상을 기다릴 필요도 없겠지요. 수첩은 불태웠고 녹음기는 버렸습니다. 제 남은 생은 복수가 아닌 오직 저 자신을 사랑하는 일로만 정갈하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상처가 아닌 훈장이 되도록 말입니다. 오늘 세월 한 조각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부모의 도리는 아닙니다. 내 존엄을 지키는 단호한 용기야말로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윤명자 어르신의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이 당신의 훈장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소중한 지혜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월 한 조각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